Few things. I mean, I think you definitely have to lead by example.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business. You have to do things a certain way to gain the respect from your teammates, and that's, I think, especially important early on, especially when, as a rookie coming in. The vocal leadership stuff, when you're a rookie, you got to earn the respect of your teammates first, and you got to show them kind of who you are, the player you are, but also the person off the field. So I think that takes some time, but then I think leadership is, honestly, to me, I think it's mostly about relationships, and it's having those relationships with your guys, whether it's the O-line, the receivers, the running backs, the other quarterbacks, a few of the guys on defense, whoever it is. It's just having those real relationships where, you can tell guys things that they need to hear, and vice versa. They can tell me something if there's a weak spot in my game, or if there's something I'm doing that might be negatively affecting the team, or whatever it is. Having those real relationships allows you to have that freedom to talk to guys, to hold people accountable, to have those conversations after every play. If I don't like the way Christian or Calvin or Zay run a route, I'm going to tell them. If they don't like the spot I threw it because they're thinking something different, they're going to tell me. So I think it comes from that and just that open dialogue. And we've created that culture here, and it's obviously taken a lot more than just me. It's, like I said, it's our coach, it's Coach Peterson, it's press, it's all the receivers, all the O-linemen, all the guys really just buying in. And I think when that happens, it's much easier to lead.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8주차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roncos country, let's ride. Broncos country, let's ride. Broncos country, let's ride. Broncos country, let's ride. 템파베이를 상대로 TNF에서 승리를 거둔 버팔로 빌스. 빌스의 경우에는 이 승리가 값진 중요한 경기였지만 어쨌든 만족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디펜스가 되었든 오펜스가 되었든 벅스라는 팀이 진정 슈퍼볼 컨텐더로서 어울린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본 경기였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결국 오라인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팔로 빌스라는 팀은 슈퍼볼을 현재 겨냥하면서도 디펜스에 있어서 부상자가 많고, 현실적으로 이 디펜스에서 샌프란시스코나 댈러스 카우보이스나 캔자스 시티나 이 정도 급의 수준급의 퍼포먼스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무나도 부상자가 많으니까요. 그 핵심 선수들이. 결국 빌스가 슈퍼볼을 들기 위해서, 이번 정규 시즌에 디비전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결국 오펜스가 팀을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이끄는 오펜스는 분명 고점이 높고, 조시 알렌 자체가 최고의 쿼터백 중에 한 명인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타겟들의, 리시버들에 있어서의 다양성, 러싱 게임의 부족함,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버팔로 빌스는 매년 플레이오프 높은 무대에서 번번이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슈퍼볼을 가고 싶어서 이들은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오프시즌에 선택을 했었죠. 타이트엔드, 달튼 킨케이드라는 타이트엔드를 1라운드에서 뽑으면서 퍼스널과 이 포메이션에 있어서의 다양화를 노렸고, 여기에서 오펜스가 발전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킨케이드는 타이트엔드로서 패싱 게임에 있어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12 퍼스널, 더슨 넉스나 킨케이드가 같이 나오더라도 무언가 뚜렷한 컨셉이나 뚜렷한 결과물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러싱 게임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없던 시절에 비해서는 올 시즌 꽤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곤 있지만, 정말 러싱 게임 하나만으로 경기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에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빌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어요. 템파베이 벅스에 비타베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야 되지만,
어쨌든 벅스의 D라인을 상대로도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오펜스가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오라인이 버텨주고 있어요. 결국 남은 시간 이 조시 알렌과 이 빌스의 오펜스는 이 오라인이 든든하게 버텨주는 동안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본인들의 오펜스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좀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고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들의 오펜스 뭐 라이벌인 뭐 마이애미나 볼티모어나 뭐 신시내티나 캔자스시티나 훨씬 못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복이 심하니까요. 결국 생산성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가 우리가 원하는 게 막혔을 때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무기가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빌스는 앞으로 오라인의 활약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16연패를 끊어낸 덴버 브론코스인데요. 뭐 이 경기가 끝나고 뭐 인터뷰에서도 뭐 션 페이튼 감독은 막 미소를 짓고 뭐 그전과는 다른 맨날 막 화내고 막 그랬던 인터뷰와는 달리 굉장히 좀 행복해 보이는 인터뷰도 펼쳤고 또 와 이제 덴버 이제 달라진 거 아니냐 어떻게 캔자스 시티라는 뭐 강팀 뭐 16연패를 끊어내냐 뭐 이제 진짜 덴버 붐이 왔다 뭐 이러한 또 뭐 평도 있는데요. 진지하게 우리가 이 경기를 보고 나서 과연 이 경기의 승리가 덴버라는 팀이 좋은 팀이라는 것을 증명할까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뭐 뉴스가 들렸었죠. 패트릭 마홈스가 뭐 독감에 걸렸다 해서 아 독감에 걸린 뭐 플루 게임이다 해서 뭐 플루 게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뭐 마이클 조던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 좀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했던 반면에 마홈스는 커리어 최고로 안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제가 본 내용은 마홈스는 아예 패스를 던질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아예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러한 경기력이 뭐 덴버 브론코스의 수비가 뛰어나서인지 아니면 진짜 독감 때문에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머리도 안 좋고 뭐 체력적으로도 안 좋고 경기를 뛸 수 없는 수준이어서 뭐 못한 건지 정확한 이유는 뭐 본인만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이 이런 믿기 힘든 퍼포먼스를 선보인 상황 속에서 덴버 브론코스는 턴오버를 5개나 만들어내요. 마홈스가 인터셉션도 많이 던지고 뭐 펌블도 많이 나오고 해서 덴버는 5개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5개의 턴오버를 기록한 경기에서 덴버는 오직 24점을 기록합니다. 퍼스트 다운 개수, 총 2경기 퍼스트 다운 개수가 덴버 브론코스는 캔자스 시티보다 단 1개가 많았을 뿐이에요. 이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가 최소한 40점은 득점을 해내어서 모두가 막 셀레브레이션 펼치고 경기 후에 뭐 도발하고 뭐 이랬어야 하는 경기예요. 근데 덴버는 24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였고 뭐 후반전까지 4쿼터까지 경기는 접전이었어요. 원 포지션 차이에. 이 경기를 보고 어떻게 덴버가 잘했냐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 경기 러셀 윌슨 보셨잖아요. 계속 뭐 답도 없이 그냥 쌩만 당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이 경기를 보고 뭐 덴버가 잘했다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이 경기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한 이유 그냥 패트릭 마홈스에게 독감을 걸리게 한 이 바이러스가 이 경기의 업셋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던 캡틴 컬크 커즌스 뭐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하지만 경기 막판에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시즌에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은 리그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팀이었어요.
본인들의 뭐 본 실력에 비해서 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13승 4패 뭐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죠. 그리고 올 시즌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주전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의 부상, 그리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이던 컬크 커즌스의 부상, 올해는 가장 운이 없는 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미네소타의 선택이 궁금해요. 뭐 컬크 커즌스와 올 시즌 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커즌스와 바이킹스는 결별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 과연 뭐 올해 트레이드 마켓에서 뭐 셀러로 나타날지, 또는 뭐 컬크 커즌스의 활약과 함께 내년 재계약을 염두에 둘지, 뭐 많은 선택지가 남아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컬크 커즌스라는 쿼터백이 좋은 시즌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커즌스의 나이가 35살이고 커즌스가 바이킹스에 남아 있어더라도 바이킹스라는 팀이 진지하게 슈퍼볼을 노릴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는 결별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데뷔 전 4개의 터치다운과 승리를 기록한 마요네즈의 사나이죠. 바로 윌 레비스입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의 올 시즌 2라운드 루키 쿼터백인 윌 레비스는 뭐 라이언 테너힐이 부진하고 뭐 부상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제 주전으로 이 8주차를 뛰게 되었는데요. 작년 시즌에 뽑았던 말릭 윌리스보다 먼저 이 주전으로서의 경험을 받게 되자 뭐 비교가 분명히 되기도 했죠. 윌 레비스가 그만큼 더욱더 준비된 쿼터백인 것이 뭐 내부적인 평가로 받고 있었고, 또 실제로 이번 주 경기를 통해서 윌 레비스는 본인의 뭐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일단 윌 레비스 본인 스스로도 정말 이보다도 완벽하고 기쁜 데뷔전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경기 레비스와 이들의 오펜스를 보면서 타이탄스의 생각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타이탄스의 오펜스, 특히 말릭 윌리스가 이끌었던 오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저 자신도 항상 궁금했었다고 했죠.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은 물론 이 프로젝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타입의 굉장히 잘 다듬어지지 않은 쿼터백이긴 했지만,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을 뽑았음에도 테네시 타이탄스는, 그리고 말릭 윌리스가 주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더센터 기반의 뭐 아이포메이션 기반의 데릭 헨리 기반의 런더볼 오펜스를 펼쳤어요.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은 이 대학에서 이 컬리지에서 샷건 포메이션 기반의 쿼터백 러싱 옵션 플레이들, 오펜스 플레이들을 펼친 쿼터백이었어요. 즉 말릭 윌리스는 샷건에서 플레이를 뛰어야만 더욱더 익숙하고 더욱더 효과적인 쿼터백이에요. 그런데 말릭 윌리스의 이러한 특성과 상관없이 테네시 타이탄스는 기존 라이언 테너힐이 펼쳤던 오펜스를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탄스는 왜 말릭 윌리스를 뽑았음에도 본인들의 오펜스를 왜 쿼터백의 입맛에 맞춰서 왜 바꿔내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걸렸던 의문이었는데, 이제 말릭 윌리스를 뽑았음에도 샷건 기반의 옵션 오펜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리고 데릭 헨리라는 런닝백이 29살의 런닝백이 뭐 늙었음에도 또 생산성이 줄었음에도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테네시 타이탄스는 본인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의 드래프트 당시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던 점은 바로 뭐 켄터키 대학에서 프로스타일 오펜스를 경험하고 언더센터 기반의 오펜스에서도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타이탄스는 데릭 헨리에게 공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뭐 플레이 액션, 그로부터 오펜스가 파생되는 언더센터 기반의 오펜스란 말이에요. 결국 윌 레비스는 이 오펜스에 있어서 말릭 윌리스보다 적응이 빠를 수밖에 없었고, 뭐 윌리스가 1년 더
이 프로 데뷔를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윌 레비스는 강한 어깨를 가졌고 이러한 피지컬적인 모습과 함께 타이탄스의 오펜스는 앞으로 나아갈 본인들의 오펜스에 나아갈 방향성을 분명히 이 경기를 통해 알려줬습니다. 이들은 하드 플레이 액션 팀이 될 거예요. 뭐 런닝백이 2명이 되든 뭐 풀백을 쓰든 타이트엔드 2명을 양 라인에 나란히 쓰든 뭐 상관없이 테네시 타이탄스는 첫 번째 터치다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안드레 홉킨스가 뭐 한 45야드짜리 패스를 받은 터치다운 장면이죠. 언더센터 기반에서 데릭 헨리가 뭐 백필드에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리시버 한 명을 리시버 한 명을 고립시킴으로써 그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나온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뒷볼을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윌 레비스의 어깨까지 이들이 결국 노리는 것은 기존 라이언 테너힐이 이끌었었던 오펜스를 다시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의 이 새로운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예요. 말릭 윌리스는 이러한 오펜스가 뭐 적응이 되지 않았고 또 오펜스 자체를 충분히 이끌 만한 쿼터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탄스는 뭐 라이언 테너힐을 계속해서 고집하였고 어쩔 수 없었지만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자 이들은 곧바로 이 선수를 본인들의 오펜스에 맞춰서 기용을 했어요. 그리고 4개의 터치다운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타이탄스는 뭐 젊은 라이언 테너힐인 이 윌 레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런더볼 그리고 플레이 액션 이러한 기반의 오펜스를 앞으로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윌 레비스가 그렇다고 뭐 샷건 포메이션 뭐 일반적인 드랍백 패싱 게임에서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쿼터백 이 경기에서 물론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이 패스 뭐 준수한 패스들을 보여주었고 샷건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 쿼터백은 기본적인 풋볼 센스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첫 드라이브 장면에서 말릭 윌리스가 이 센터의 스냅 실수 때문에 펌블을 기록했어요. 스냅이 위쪽으로 너무 올라갔죠. 그러한 상황에서 말릭 윌리스는 잡지 못하였고 결국 펌블로 이어졌는데요. 윌 레비스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센터가 스냅을 실수하였고 근데 윌 레비스는 그거를 점프해서 잡아요. 이 실수된 스냅을. 그리고 기존의 그 플레이는 러싱이었어요. 그래서 런닝백에게 공을 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런닝백도 나 공을 받는 건가? 라는 그러한 시점에서 윌 레비스는 지금 런닝백에게 공을 주면 태클 폴 루즈를 당할 것을 예측을 하고 본인이 뜁니다. 그리고 본인이 뛴으로써 뭐 3야드를 획득을 해요. 네거티브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윌 레비스는 본인만의 이 풋볼 센스를 바탕으로 해서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야드를 전진시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 말릭 윌리스와 윌 레비스가 풋볼 선수로서 다른 점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패스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뭐 펌프 페이크를 자주 하고 또 세이프티를 뭐 눈으로 이 속이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이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윌 레비스의 활약 덕분에 어쨌든 디안드레 홉킨스도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디안드레 홉킨스는 오픈을 열지는 못하는 리시버지만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잡는 능력을 가진 리시버예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윌 레비스는 1대1 찬스에서 디안드레 홉킨스를 상대로 자신있게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쿼터백이고 그 패스가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디안드레 홉킨스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냅니다. 단지 그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라이언 테너힐은 그동안 그 공을 던질 어깨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안드레 홉킨스를 잘 써먹지 못했지만 앞으로 윌 레비스라는 이 강경 쿼터백을 통해서 디안드레 홉킨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LA 램스를 완전히 박살내었죠.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이 경기 LA 램스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 본인들의 뭐 뎁스 문제, 이 탤런트 문제를 결국 이 시즌 중반, 후반 접어들면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은 지쳐요. 그런데 바꿔줄 선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에게 부담이 점점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튜 스태포드는 이날에도 뭐 부상을, 경기 막판에 부상 아닌 부상을 어쨌든 당하면서 이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뭐 블리츠 아니면 뭐 스턴트 이러한 이 프레셔 패키지 속에서 정말 뭐 색을 한 번만 당한 게 기적일 정도로 정말 많은 히트를 당했고, 저는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있어서 LA 램스에게 가장 큰 이 의문점,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바로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점이었어요. 스태포드가 뭐 작년 시즌부터 해서 뭐 부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회복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스태포드가 올 시즌 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램스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다들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을 했고,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패스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오라인이 부족해서, 그리고 뭐 오펜스 기반도 뭐 MT 포메이션 기반에 굉장히 쿼터백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타입의 오펜스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이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아닐까. 이 선수가 부상이라도 정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램스의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부상을 당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매튜 스태포드가 좋은 패스를 날리고 있든, 또 뭐 쿠퍼컵, 푸카 나쿠아 이들의 리시버진이 좋아서 패스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상으로서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이 팀은 폭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램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는 전략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면서도 효과적이었는데, LA 램스의 디펜스는 항상 그래왔었죠. 이 투 하이 기반의 소프트한 존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상대 오펜스의 모든 것을 커버하자라는 타입의 이 디펜스를 펼쳐요. 카우보이스는 오히려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통해 승부를 봤는데, LA 램스 너네가 다 막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펼쳐볼게 라는 식으로 강대강 전략을 펼쳤어요. 서로. 그런 싸움에서 카우보이스는 이 1x3 포메이션, 트릭 포메이션 상황에서의 샵3, 이 타이트 핸드를 이 스트롱 세이프티를 고정시키고, 결국 리시버와 이 두 명의 리시버, 샵1, 샵2 리시버를 뭐 스트롱 사이드 코너백 그리고 니켈 코너백과 1대1 매치업 시키면서 우리 리시버들 믿는다, 알아서 오픈 찬스 벌어줘, 이렇게 만들면서 실제로 리시버들이 오픈 찬스를 쉽게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뭐 손쉬운 터치다운을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램스의 디펜스가 뭐 작년 시즌에도 그랬지만 올 시즌도 너무 소프트하고 너무 존 커버리지 위주이고, 상대 오펜스가 템포를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쉽게 무너진다라는 점을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잘 공략을 해냈습니다. 어쨌든 램스라는 팀을 상대로 이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 댈러스 카우보이스, 뭐 이번 주 가장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이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은 드디어 돌아온 조 버로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상대로 17대 31로 정말 완승을 거두고 나이너스를 3연패로 빠뜨린 이 신시내티 벵갈스는 어쨌든 지금 좋은 흐름이죠. 바이윅 이후에 첫 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얼마나 뛰어난 쿼터백인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2경기 연속 400야드를 허용을 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해야 되냐라는 뭐 의문이 있겠지만 저는 뭐 걱정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나이너스가 많은 실점을 한 이유는 조 버로우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뭐 그 이유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 버로우는 뭐 이날 어쨌든 바이윅 이 한 주라는 시간을 가지고 부상에서 온전히 회복한 모습이고 뭐 스크램블도 하고 이 뭐 첫 드라이브 상황에서 뭐 엄청 뭐 정말 뭐 많은 힛들을 뭐 피하고 뭐 그냥 대단한 모습을 보였죠. 그가 뭐 시즌 초반까지 아예 움직임을 보일 수 없었던 모습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플레이였어요. 즉 본인의 그런 장기, 이 프레셔들을 피하고 계속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내고 그러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이 벵갈스의 오펜스에서 굉장히 큰 요소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신시내티 벵갈스도 오펜스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퀵 패싱 게임, 뭐 숏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가진 좋은 리시버들, 이 웨폰진들에게 공을 건네주고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전진해 나가는 방향이에요. 조 버로우는 이날 뭐 패스 컴플리션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죠. 패스의 성공률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는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였고 결국 신시내티 벵갈스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몇 년 동안 오펜시브 라인이었어요. 오라인이 쿼터백을 든든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버로우에게 계속해서 프레셔와 뭐 색을 허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로우도 뭐 부상을 당하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로우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빠른 템포 그리고 리듬을 활용한 오펜스를 통해서 조 버로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들은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자말 체이스나 티 히긴스를 활용한 뭐 40야드, 50야드짜리 딥볼 뭐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더욱더 안정적인 오펜스로 변모를 했다는 점이죠. 안정적인 야드를 확보하는 상황 속에서 조 믹슨을 활용한 러싱 게임마저 현재 잘 통하고 있고 또 신시내티 벵갈스는 정말 헤비 샷건 포메이션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언더센터에서 플레이 액션까지 몇 번 선보였습니다. 그만큼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 뭐 잭 테일러 감독이 정말 한 6주차까지는 진짜 거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본인도 뭐 깨달았겠죠. 더 이상은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변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잘 인지하여서 결국 오펜스를 지금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벵갈스 오펜스의 안 좋은 그러한 추세,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인컴플릿 패스 또는 색을 당하고 세컨 다운 상황에서 러싱을 하고 한 1, 2야드 따내고 그리고 서드 다운에서 또 색을 당하고 이렇게 이어지던 이러한 안 좋았던 흐름이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기도 하고 또는 5야드, 6야드짜리의 뭐 쉬운 전진을 해내고 세컨 다운 상황에서 쿼터백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한 오펜스가 많은 것을 다양한 것을 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시내티 벵갈스 아직도 오라인은 불안하고 오펜스의 변화를 좀 안정적인 그런 선택 옵션들을 선택한 만큼 폭발력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오펜스가 기존에 이런 부진했던 그런 방향성을 탈피한 채 확실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졌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벵갈스의 오펜스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뭐 브록 퍼디가 뭐 2개의 인터셉션이 너무 좀 어이가 없는 패스여서 그렇지 경기 전반적으로는 잘 해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벵갈스가 뭐 촘촘한 이 템파2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많이 펼쳤는데 뭐 조지 키를에게 뭐 멋진 뭐 심 라우트 패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마이애미 돌핀스와 마찬가지로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리드를 당했을 시에 강점이 사라지는 팀 중에 하나예요. 일단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쿼터백은 아니고, 카일 샤나한의 오펜스는 샷건 드랍백의 강점을 가진 오펜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오펜스가 득점에서 앞서면서 나이너스가 이 쫓아가야 할 때 이들은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브록 퍼디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뭐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디펜스가 기회를 엿본 채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을 뿐이죠. 즉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이 기반의 카일 샤난의 오펜스에서 분명 브록 퍼디는 좋은 쿼터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드를 당하기 시작하고 본인들의 이 베이스 오펜스를 펼치지 못할 때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최근 3연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브록 퍼디에게 이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 기대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뭐 시스템 쿼터백은 뭐 다 한다, 뭐 브록 퍼디는 톰 브레디급이다, 뭐 이러한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3연패를 당하니까 뭐 브록 퍼디 뭐 시스템 쿼터백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뭐 조슈아 롭스가 뛰어도 뭐 더 잘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브록 퍼디를 탓하기보다는 카일 샤난 감독이 이러한 리드를 당할 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오펜스를 더 잘 준비해야만 하고, 그리고 디펜스가 결국 리드를 허용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줘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첫 승을 거두는 데 성공한 캐롤라이나 팬터스죠. 이 한 주 쉬고 돌아왔던 브라이스 영은 굉장히 패스의 질이 좋았어요. 뭐 여러 상황 속에서도 패스를 잘 던져내었고, 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물론 아직도 형편없고, 또 브라이스 영 본인도 6개의 색을 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컴백 드라이브를 이끄는 데 성공을 했고, 경기 중간중간 볼 수 있었던 뛰어난 패스, 브라이스 영의 시즌 하반기를 기대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또 마지막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예요. 일단 마지막 1분을 못 버티고 결국 패배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인데, 저는 뭐 브라운스의 업셋을 꼽았다가 정말 마지막 1분을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지냐 이렇게 싶었는데, 실제로 경기는 4쿼터까지 클리브랜드가 경기를 지배했어요. 지노 스미스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올 시즌 지노 스미스는 작년보다 못해요. 확실하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 자체만을 바라보면 정말 리그 최정상급의 오펜스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리시버진, 이들의 런닝백, 뭐 정말 뛰어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오펜스의 컨셉들을 소화할 수가 있고, 그만큼 본인들의 뭐 자신감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지노 스미스가 작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뭐 평균 이하급의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시전이 더욱더 늦어지고 더 안 좋은 판단을 이어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 턴오버로 연결되고 있고요. 지노 스미스가 작년과 같은 폼을 찾지 않는다면 시애틀 시옥스가 이 좋은 오펜스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플레이오프에서 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애틀 시옥스의 현재 5승 2패 이 성적은 저는 운이 좀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나이너스를 제치고 이 디비전 우승 뭐 이러한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는 결국 진호의 스텝업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브라운스의 경우에는 진짜 PJ 워커가 패스 하나라도 더 성공했으면 이 경기는 브라운스가 이겼을 경기예요. 브라운스의 D라인, 뭐 디펜시브 백 정말 뛰어난 선수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시애틀 시옥스, 이 지노 스미스를 상대로 2개의 인터셉션을 유발했다는 점 분명히 뭐 고무적인 점이죠. 경기에 지긴 했더라도. 하지만 역시 쿼터백이 뭐 드션 왓슨, 뭐 PJ 워커 뭐 이렇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슈퍼볼 탤런트를 가진 팀입니다.
네, 이제 2분기가 끝났는데 제 개인적으로 또 2분기 어워즈를 해보자면 저는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이제 휴스턴의 쿼터백이죠. CJ 스트라우드에게 주겠습니다. 일단 오펜스, 리시버나 런닝백 중에 이 루키 선수들 중에 눈에 띄는 선수는 아직 없죠. 비잔 로빈슨이 확고하게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애틀란타 팔콘스에서 이 선수를 관리 차원인지 많이 기용을 잘 안 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아쉽습니다. 반면에 CJ 스트라우드는 최근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만큼 현재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태클 젤런 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의 코너백인 데본 위더스푼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지속적인 플레이 측면에서 젤런 카터가 정말 이 경기 필드 위에 있기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존재감을 펼치고 있죠. 상대 오라인을 상대로 정말 미스매치 됨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리시버 타이리 킬입니다. 타이리 킬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캔자스 시티 칩스를 떠난 게 본인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타이리 킬도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캔자스 시티 칩스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인의 커리어 이 마이애미에 와서 스스로 이 개인 기록에 있어서 정말 마음껏 모든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리 킬을 잘 써주는 이 맥다니엘 감독의 도움까지 해서 타이리 킬 말고 더 뛰어난 이 오펜시브 플레이어가 있나 싶네요.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는 저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엣지러셔죠. 마일스 게럿입니다. 마일스 게럿은 저번주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전방위적인 그냥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또 짐 슈왈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 디펜스에서 마일스 게럿은 본인의 그 포텐 전체 1픽 플레이어로서의 매년 디포이 후보로서만 올라갔던 이 마일스 게럿의 포텐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보다 지금 필드 위에서 압도적인 선수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다음은 MVP인데요. MVP는 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 젤런 헐츠를 꼽았어요. 일단 올해 MVP는 확실한 선두가 없습니다. 저는 1분기 MVP를 조시 알렌을 줬지만 지금 조시 알렌도 다시 한번 기복을 보이고 있고 또 패트릭 마홈스도 있겠지만 패트릭 마홈스도 어쨌든 덴버 브론코스에게 감기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업셋 패배를 당하였고 저스틴 허버트 조 버러우 다 후보 라마 잭슨까지 후보는 있겠지만 팀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확실한 기록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젤런 헐츠 현재 7승 1패 가장 압도적인 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팀의 승리를 이끌고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젤런 헐츠가 올 시즌 이 MVP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드 소식입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마침내 종료가 됐고 결국 몇몇 팀들의 이적이 성사가 되었는데 올해 트레이드는 사실 좀 시시해요. 1라운드 픽이 오간 적도 없고 가장 높은 픽이 2라운드 정도 좀 아쉬운 좀 재미없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애틀 시옥스는 이 뉴욕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라인맨이었죠. 레오나드 윌리엄스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자이언츠는 그 대가로 2024년 2라운드 픽 한 장과 2025년 5라운드 픽 한 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의 오프시즌 니즈이자 현재도 가장 시급했던 곳은 바로 D라인이었어요. 리그 최고로 젊고 재능 있는 데본 위더스푼, 타릭 올렌 이러한 코너백진을 가진 시애틀 시옥스는 결국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는 데 성공만 한다면 많은 턴오버나 이러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 레오나드 윌리엄스는 가장 적합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 이 샌프란시스코가 3연패를 당하고 결국 디비전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시애틀 시옥스는 이번 시즌을 단순한 시즌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고, 또 자이언츠라는 팀이 남은 연봉을 많이 지불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플레이오프 더 높은 단계를 겨냥할 수만 있다. 그렇다면 2라운드쯤은 충분히 써볼만 한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2라운드 픽 대가는 사실 반년 렌탈 치고는 비싼 값이 분명히 있겠지만, 시애틀 시옥스의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플레이오프 더 높은 무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결과에 따라서 이 시애틀 시옥스의 트레이드는 다른 평가를 향후에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데니얼 존스의 연장 계약 이후에 팀 연봉 체계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데니얼 존스가 4천만 달러를 받고, 또 누구는 또 2천만, 2,500만, 또 3천만 달러 요구할 테고, 세쿠안 바클리는 그래봤자 1,000만 달러밖에 못 받고, 되게 엉키고 설키고, 선수들끼리도 라커룸에서도 분명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이 레오나드 윌리엄스에게 또 한 번의 연장 계약을 선사하기는 분명히 힘든 상황이고, 올 시즌 자이언츠의 시즌은 망했죠. 망했으니까 드래프트 픽이라도 챙기자. 분명히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네요. 레오나드 윌리엄스 본인의 경우에는 계약 마지막 시즌에 새로운 팀, 그 위닝 시즌을 현재 이루고 있는 이 팀에서 FA 로이드를 활활 태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한숨이 나오는 트레이드입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맨, 엣지 러셔죠. 몬테즈 스웨트를 데려오고 그 대가로 2024년 2라운드 픽을 주었는데요. 일단 베어스도 이 엣지 러셔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니즈였어요. 오프 시즌에도 아니 왜 라인베커를 FA로 사고 왜 엣지 러셔를 안 사냐 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엔 트레이드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크냐면, 물론 몬테즈 스웨트이라는 이 선수는 건강하고 매년 꾸준한 생산성을 보이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시카고 베어스는 이 몬테즈 스웨트이라는 선수가 만약에 클리오 맥처럼 다른 브래들리 첩 이러한 선수들처럼 정말 리그 탑 10 정상급의 선수였다면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픽을 주고 연장 계약을 맞고, 이것은 분명히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몬테즈 스웨트 정도의 선수들은 FA 시장에 분명히 나오는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2월달, 3월달, 4월달에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가 지금 당장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엣지 러셔 포지션을 채운다. 도대체 왜 채우는 거죠? 올 시즌 시카고 베어스는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슈퍼볼 우승? 더더욱 말도 안 되고요. 시카고 베어스가 지금 할 일은 어느 정도 잘 져서 드래프트에서 높은 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이기려고 2라운드라는 하이, 그것도 2라운드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서 60번 정도의 하위권의 2라운드라면 이해가 가지만, 시카고 베어스는 현재 꼴찌입니다. 정말 상위 2라운드 픽은 1라운드 픽급의 거의 가치를 가졌고, 이 픽을 도대체 왜 지금 당장 쓰냐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시카고 베어스는 장기 계약에 있어서의 모든 레버리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몬테즈 스웨트의 에이전트는 간단해요. 오케이, 쇼미 더 머니. 시카고 베어스, 너네 몬테즈 스웨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2라운드 픽 썼잖아. 그러면 돈 더 줘. 우리 돈 안 주면 다른 팀이랑 계약할 거야. 시카고 베어스는 2라운드 픽, 본인들이 이 트레이드 대가로 쓴 이 픽이 아까워서라도 몬테즈 스웨트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 스스로 뭐 자충수를 둔 거죠. 정말 머저리 같은 이 호구 등신 같은 딜을 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정말 작년에도 뭐 리시버 체이스 클레이풀에게 2라운드를 배팅했다가 결국 체이스 클레이풀이 지금 어디가 있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패한 트레이드를 이어갔던 팀이 올 시즌에도 뭐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2라운드 픽을 또 썼다. 좀 가만히나 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네, 다음은 워싱턴. 이 워싱턴 커맨더스는 뭐 몬테즈 스웨 그리고 좀 이따 나올 체이스 영까지 이 사실상의 뭐 파이어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워싱턴 커맨더스는 저저번 주 이 자이언츠 전 패배를 통해서 결국 플레이오프를 노리기에는 역부족임을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구단주인 조시 해리스는 더욱더 잘 알았을 테고요. 이 오프시즌에 언급을 드렸지만 조시 해리스라는 이 워싱턴의 구단주는 필라델피아 식서스에서 탱킹을 지휘했던 현재 구단주예요. Trust the process 이 슬로건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만큼 워싱턴을 이제 매입하고 나서 워싱턴 커맨더스도 뭐 급격한 변화, 급격한 탱킹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었죠. 그렇지만 뭐 풋볼과 농구는 분명히 다르고 뭐 다른 스포츠고 또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아직은 아무것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당장 조시 해리스라는 이 구단주가 보이는 움직임만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무언가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전면적인 리빌딩이 되든 뭐 탱킹이라는 슬로건이 되었든 전 체제 하에 있던 것을 모든 것을 정말 뿌리채 뽑아내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새로운 체제로서 뭐 선수들을 채워놓고 코칭진을 채워놓고 이러한 움직임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식서스는 이 트러스트 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지 못했죠. 어제 제임스 하든마저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했던 이 식서스는 하루 만에 제임스 하든, 체이스 영, 몬테즈 스웨 팀의 최고의 선수들을 하루 만에 연달아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시 해리스는 분명 탱킹 그리고 단순한 탤런트 수집만으로는 챔피언십 팀을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에서 뭐 탱킹을 하더라도 그 탱킹이 꼭 팀의 미래에 있어서 옳은 방법일까요? 조시 해리스는 분명히 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이 체이스 영의 대가로 3라운드 픽 한 장을 주었는데 뭐 강한 것을 더 강하게 작년 시즌 그리고 뭐 올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이 D라인을 강화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뭐 이러한 트레이드는 사실 반길 수밖에 없죠. 체이스 영이라는 선수는 뭐 그동안은 뭐 인저리 프론 이러한 오명을 달긴 했지만 결국 올 시즌 본인을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매 경기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찾으라 한다면 무조건 이건 체이스 영이에요. 그만큼 뭐 엣지러셔로서 본인의 포지션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 활약을 펼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선수가 나이너스, 기존의 이 D라인의 강점을 가졌던 나이너스에서 닉 보사,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같은 동문으로서 같이 뭐 양쪽 사이드에서 뛴다. 이거 사실 믿기지가 않잖아요. 전체 1라운드 2픽 선수가 2명이나 이 팀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D라인을 상대하는 쿼터백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시즌이지 않나 싶고요. 나이너스는 이 체이스 영을 단순히 뭐 8경기만 쓰는 게 아니죠. 뭐 슈퍼볼에 진출한다면 뭐 10경기, 11경기 더 쓰기 때문에 이 3라운드 픽은 굉장히 헐값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좀 어이없었던 트레이드인데 이것은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조슈아 dobs를 미네소타 바이킹스로 보내고 뭐 그 대가로 뭐 6라운드 픽 한 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조슈아 dobs라는 쿼터백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슈아 dobs는 원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소속 쿼터백이었잖아요. 2달 전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시즌 개막하기 뭐 1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시즌 개막하기 1주 전에 애리조나 카디널스로 트레이드가 되었고, 트레이드가 되자마자 주전 쿼터백으로서 8경기를 뛰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팀을 뭐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만큼 더 잘 이끌어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이제 뭐 조슈아 dobs에게 미련이 없다. 우리는 뭐 새로운 루키 쿼터백을 뭐 기용하겠다. 카일러 머레이는 뭐 아직 뭐 제대로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알아서 하겠다 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컬크 커즌스의 부상과 함께 어떻게든 이 쿼터백 자리를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땜빵 쿼터백으로서의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 수행하는 현재 이 시장에 나온 선수 바로 조슈아 dobs예요. 테네시 타이탄스에서도 뭐 경기 시작 4일 전인가요? 뭐 트레이드 되면서도 뭐 주전으로 뛰었고, 또 시즌 스타트 1주 전에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뛰었고, 또 이번에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에 또 트레이드 돼서 또 다시 8경기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과연 있을까 싶고요. 1년 만에. 어쨌든 미네소타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뭐 4승 4패,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나 슈퍼볼이라는 것을 좀 포기할 만한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게 좀 시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슈아 dobs 같은 이 팀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베테랑 쿼터백을 영입해서 도움을 받는 게 분명히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이죠. 바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본인들의 GM과 이 헤드코치인 데이브 지글러와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을 드디어 해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조시 맥다니엘스의 경우에는 6년 계약 중에 이제 2년을 소화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4년을 돈을 받게 된다 뭐 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만큼 뭐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가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죠. 왜냐하면 매번 경기장에서 팬들이 뭐 조시 맥다니엘 잘라라 이것을 이 데이비스 구단주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본인도 이 레이더스의 성적, 그리고 뭐 디반테 아담스 이 슈퍼스타의 좌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좀 화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다시 어쨌든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출신의 뭐 단장 그리고 감독이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 또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린 건데, 컬처라는 것은 베낀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 그리고 데이브 지글러 GM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뉴잉글랜드의 컬처, 본인들이 뉴잉글랜드의 시스템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뉴잉글랜드 타입의 팀을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뉴잉글랜드라는 팀을 건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전에 뉴잉글랜드라는 팀의 뭐 컬처를 경험했고, 이들 위해서 플레이했던 선수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뭐 내보내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뭐 데리카도 보내고, 지미 갈라폴로도 영입을 하고, 뭐 자코비 마이어스도 영입하고, 뭐 온갖 뭐 선수들이 영입을 했죠. 하지만 컬처를 뭐 단순히 베낀다고 그게 베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을 사모으고 뭐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슨 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컬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컬처를 통해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코칭들을 섭외하고 그런 식으로 갔어야지 좋은 팀이 만들어지지, 의도적으로 컬처를 만들려고 했던 이들의 움직임은 당연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은 뭐 덴버 브론코스에서 10년 전에 한번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저는 두 번째 기회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뭐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실패를 맛보게 되었죠. 앞으로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시 뉴잉글랜드로 돌아가든지 뭐 빌 벨리책 감독은 지금 대환영을 할 것 같네요. 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많은 감독들이나 코치들이나 또 팬분들도 이러한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8주차 리뷰를 해봤는데요. 벌써 시즌의 중반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의 중반까지 또 재미있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또 과연 지금 잘 나가는 팀들이 이 시즌이 끝나 있을 때도 잘 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매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또 그만큼 재밌는 이 NFL 시즌 여러분들도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s you got to create a culture that people don't want to leave. That they, people want to know what their role is. They want to know what they're doing well. They want to know, do they have a chance for upward mobility? And then I think they want to know the overall vision, and then like how do they figure into it? And I think, and on top of that, I think the last thing is people want to be treated well. I mean, people want to be treated well, and you can push people, expect greatness, help them get to a place that they can't go by themselves, and still treat them well. Those are not separate of each other. Those are not separate of each other. Those are not separate of each other. Those are not separate.